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어제보로 약 2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가 됐습니다. 정말 긴 터널 끝에 빛을 보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과연 지금의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이 터널 속에 어디쯤 와 있는지 많은 분들께서 좀 갑갑한 마음도 드실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 시장 우리가 어떻게 또 잘 이겨낼 수가 있을지, 또 매매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전문가님들과 함께 진단 내려보겠습니다. 먼저 비트마루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트마루입니다. 시장이 조금씩 올라갈 듯 하다가 또 다시 내려가고 재미없는 횡보 장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빠졌었어요. 그러다가 새벽에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장세 여전히 이제 하락 장세는 아니고 횡보 장세인데 이제 그동안 이제 올라갔던 거에 비해서 또 오랫동안 하락 장세가 좀 길게 이어졌고 살짝 반등이 나와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기대를 할 만한 시점에서 다시 한번 또 무너지면서 지금 많이 답답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역시 오늘도 톤이라는 코인이 또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올라가는 코인과 또 이제 잘 복구를 해주는 코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코인들 하나씩 짚어보면서 이제 어떤 코인들을 어떻게 매수해야 될지 오늘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어제 또 38,400달러 부근까지 확인을 하고 다시금 또 강한 반등을 보이면서 시장에 큰 변동성이 남아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또 매매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잠시 뒤 얘기 나눠보고요. 코인 한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일단 시장부터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정말 지루한 시장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하루하루가 거래량이 막 터지는 건 없는데 하루에 뭐 한 5%, 10%씩 이렇게 달리는 건 있지만 그게 또 나의 종목은 아닌 경우가 또 많기도 하고요.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는 아무래도 시장이 제기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해소가 되기까지 또 다소 시간이 걸리고 그 해소가 되는 기간은 아마 5월 초 다음에 있을 이 FOMC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기간까지는 여러분들 많은 이제 글로벌적인 이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또 빠르게 매도 그러니까 좀 홀드하는 그 기간보다는 조금이라도 벌었다라면 매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걸 받치지 못하고 조금씩 빠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저희도 똑같이 뭐 이 시장 흐름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는데 저희가 뭐 앞장서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저희도 그 흐름에 맡겨서 똑같이 타서 나중에 어떤 이 불확실성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이 상승을 할 때 매수하셔도 늦진 않거든요. 조금 몇 프로 못 먹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그냥 마음 편하게 매수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 저희 투더 골드문과 함께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또 해소돼야 될 악재들은 어떤 게 있을지 바로 이슈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인 이슈 흑과백 악재부터 살펴볼 텐데요. 비트마루님. 네, 좀 호재가 될 만한 이슈인데 이제 호재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생각했던 것과 반대로 나오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에 대한 암호화폐 규제 관련 이슈를 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악재 뉴스긴 하지만 사실은 악재가 아니라 이제 호재인데 그 호재가 작용이 많이 안 되는 거 그거 자체가 악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선 지난 방송에서 이제 러시아에서 암호화폐를 수용할 것 같다, 수용할 수 있다라는 방송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금지 국가였죠.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금지했던 국가였는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서방 나라 국가들이 이제 경제 제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체 자원이라든지 그리고 그 암호화폐를 이제 현금을 루블화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정말 경제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때 이제 암호화폐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이제 시도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역시 마찬가지로 러시아에서 이번에 암호화폐 디지털 통합 법안 초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호재가 아니고 악재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암호화폐를 전적으로 이제 허용을 하고 거래를 허용을 하면서 러시아발 암호화폐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허용한
매수액이 9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에 900만 원까지만 매수할 수 있게 허용을 하겠다. 그것도 암호화폐에 대한 기초적인 시험이라는 것을 통과한 투자자들에 한해서만 900만 원까지 매수를 가능하게 하고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국내 돈으로 한 7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 정도만 투자할 수 있게 제한을 하겠다라고 나오면서 정말 너무나도 좀 짠돌이스러운 좀 규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왜 그런지 풀어드릴게요. 이걸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 뉴스를 가지고 왔고 자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제가 지난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러시아 은행 건들이 이제는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러시아 은행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고 거래소도 같이 하고 수탁 서비스죠. 커스터디 서비스도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정말 이 규제 초안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 있냐면 그 투자액을 1년에 900만 원까지밖에 개인 투자자들은 못하지만 전문 투자자에 한해서 그러니까 전문 투자 기관이라든지 전문 투자 은행이라든지 이런 곳에 한해서는 무제한으로 진행하게 하겠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은행을 살리면서 그 지금 무너져가는 러시아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어차피 암호화폐 투자할 거면 개인적으로 하지 마라. 은행에 맡겨서 투자해라. 그럼 은행에서 투자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러시아는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확실히 이제는 입장을 반대로 바뀐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또 뭐냐면 자 이번에 또 규제법 초안에 뭐라고 들어있냐 암호화폐는 결제 수단으로 인정한다, 허용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정말 채굴에 대한 자세한 범위, 자세한 내용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암호화폐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결제할 수 있고 특히나 거래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선 초안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암호화폐에서 이제 러시아가 정말 700만 원, 900만 원까지밖에 못하게 한다. 75만 원까지밖에 못하게 한다. 암호화폐는 이제 무너져 내려가고 암호화폐를 정말 규제 이렇게 정말 투자자들을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우선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그 러시아의 경제를 살리고 러시아 은행권들을 먼저 일으키겠다. 암호화폐는 하나의 방법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실제로 이번에 지금 보면은 그 러시아에서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러시아 은행연합회 회장이죠. 협회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서방 제재에 따른 루블화 가치 하락의 대체 자원을 만들지 못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경제가 아직도 너무나 힘든 상태다라고 직접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암호화폐로 인해서 러시아의 경제를 다시 한번 일으키려는 모습을 또 볼 수 있고 결국에는 암호화폐밖에 답이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전 세계의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암호화폐 지원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쟁이 낸 국가 그리고 전쟁이 심지어 침략을 당한 국가 이런 국가들을 모두 다 보더라도 정말 이제 전통 경제보다는 암호화폐밖에 답이 없다. 암호화폐는 이렇게 전 세계에 쓸모가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일전에 러시아에서 암호화폐를 수용할 것이다 이런 이슈를 다뤄드린 적이 있었는데 일단은 1년에 900만 원까지 매수를 할 수가 있고 또 일정한 그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러시아 은행권 자체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온다라는 움직임 자체가 이제는 일정 부분 제도권 안에서 또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인한수님의 악재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악재 같은 경우는 시장이 이렇게 심심했던 이유만큼 사실 뭐 악재나 호재 같은 것도 없지 않아 좀 심심하게 나오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요. 마침 딱 그런 거죠. 시장이 나쁠 때는 이때다 싶어서 사람들이 기다렸다 싶어서 나쁜 뉴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좀 자극할 만한 뉴스를 또 내보내고 반대로 또 이제 시장이 좋아지면 또 이 시장이 좋으니까 이렇게 가겠다. 또 사람들한테 희망을 또 불어넣는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이제 시장이 재미가 없다 보니까 또 이도 저도 아닌 것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좀 이거는 뭐 악재라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하자라는 내용을 좀 가져왔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메타버스, 이게 메타버스 이제 미성년 사용자에 미칠 5가지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아무래도 이 메타버스가 어느새 이제 글로벌적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 그 다음에 로블록스 같은 게임 같은 경우는 월간 활성 플레이어가 1억 명이 넘는다라고 해요. 그리고 많은 메이저 빅테크 기업들도 이 메타버스 내에 매장을 오픈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는 명품이나 혹은 이제 스포츠 브랜드들도 이 매장에 많이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발한 광고 마케팅 활동을 좀 펼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특히 아동, 청소년, 장기적으로 소비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을, 성장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을 좀 집단으로 우리가 가져오자, 그리고 좀 유지를 하고 좀 이렇게 모시자라는 내용이 좀 많은데, 그래서 지금 이 메타버스가 저희는 솔직히 말하면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샌드박스나 디센트럴랜드를 해봤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꾸준히 하고 있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린 애들, 그러니까 연령대가 낮은 애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어릴 때일수록 게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많이 하는 부분, 이 로블록스 같은 게 또 활성화가 많이 됐고, 그래서 인기를 끄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 이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혹은 나중에 이게 나이가 좀 있는 그런 연령층이라면 지금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테지만, 지금 이 메타버스를 사용하는 많은 연령층은 다 10대 정도, 10대와 20대 사이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오히려 아직 교육이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내용인데,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사생활 침해가 좀 생길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메타버스의 개인 데이터, 프라이버시 데이터가 정보가 이제 기입이 되고 보안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바일보다는 더 많은 정보가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생리적 반응, 신원, 행동 경로, 사회적 관계, 대인 관계 등등 저희가 지금 모바일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포함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허위 정보, 두 번째 허위 정보와 행동 조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메타버스에 존재하는 이 아바타는 익명성으로 하기 때문에 허위거나 잘못된 정보를 무분별하게 또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받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일수록 그런 성숙하지 못한 생각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고지고대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허위 정보나 행동 조작이 어린 아이들한테 또 추후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신체적 부정응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VR을 많이 착용을 하잖아요. 헤드셋을 착용을 할 텐데, 저희도 최근에 게임을 하거나 이런 VR을 써보면 많으신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게 현기증이 난다, 어지럽다, 구역질이 난다, 그 다음에 방향 감각이 상실이 된다라는 내용들이 좀 많았잖아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또 성숙한 저희가 하는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또 현실감과 좀 떨어진 부분에서 또 그렇게 적응이 된다라면 또 오히려 현실로 돌아왔을 때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세 번째 문제가 있었고, 자, 이 네 번째 문제로는 이제 음란물과 이 성폭력 문제, 이거는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지만 이 부분도 좀 생길 수 있다. 뭐라고 하냐면, 그 안에서 이렇게 저희는 이제 클럽 같은 데 가려면 성인 이후에 클럽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메타버스 안에서는 아직 그런 체제가 안 잡혀 있다 보니까 어린애들도 충분히 그런 클럽 같은 데를 갈 수 있고, 거기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 미성숙하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이런 그 연령층이 또 이런 문화를 접하다 보면 또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심리적인 위험이 있다. 그 다음에 자, 아무래도 이제 메타버스에 연결된 이 VR 헤드셋이 기기나 이런 걸 잘 통제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게 통제가 안 된다라면 어디 갑자기 이 헤드셋을 들고 어느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밖에 나가서 또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여기서 하면 안 되는데 학교나 그다음에 학원 이런 데서도 또 그런 걸 하게 되는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메타버스 이거 자체는 지금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나쁘지 않지만 이 좋은지 나쁜지는 사람들이 잠재적인 피해를 얼마나 잘 통제하느냐에 달렸다라고 좀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좋은 것도 이거를 잘못되게 그리고 통제를 잘못하게 그리고 과하게 사용을 한다라면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그렇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최근에 이제 상하이에서 봉쇄책을 좀 계속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여파가 조금 시장에 반영이 됐었고 어느 정도 이 봉쇄가 풀리고는 있다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이게 지금 당장 시장에 반영이 됐고 좀 봉쇄가 조금씩 풀리고 있지만 안도하기엔 좀 이르다. 그래도 좀 걱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사실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짧은 기간 동안은 그걸 봉쇄를 하는 입장에서는 피해를 받겠지만 이게 나중에 나비 효과, 제가 많이 말씀드린 나비 효과로 이어져서 다른 지역에 혹은 다른 기업에 많이 영향을 줄 거예요. 자, 이 상하이가 좀 가지는 영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상하이 자체가 2,500만 명의 도시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중국 이제 4대 도시 중에 하나죠. 그 도시 중에 제조업이랑 수출 거점 중에 하나인 상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하이가 이제 봉쇄가 됨으로써 상하이 주민들은 뭐 고립, 식량 부족, 의료 서비스 부족, 뭐 접근 불가 이런 등등의 고초를 겪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큰 항구인 이곳에서 인력 부족에 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 화물 운송량의 20% 이상이 이제 상하이항에서 처리가 되는데 이 상하이항에서 처리해야 될 뭐 수출, 수입 이런 내역들이 지금 제자리 걸음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상품들이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이걸 못 나가니까 또 이 선박에 쌓여서 장기간 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라고 해요. 평균 며칠에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뭐 8일, 9일 정도 미뤄지면서 원래 나가야 될 곳, 그다음에 들어와야 될 것이 제대로 글로벌 시장이 흐름이 조금 깨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화물 항공사들의 항공편도 좀 취소가 되면서 수출입 배송을 지원하는 트럭들도 90% 이상이 이제 운행을 못하고 있다라고 해요. 중국 수출의 이제 6%를 생산하는 이 상하이에서 그 상하이에 저희가 많이들 아시는 기업들이 있어요. 뭐 어떻게 애플, 뭐 소니, 그다음에 퀀타는 뭐 맥북을 만드는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테슬라 이런 저희가 알만한 기업들이 지금 그 상하이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봉쇄 처리가 되다 보니까 애플 저희랑 실적에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뭐 소니, 퀀타, 테슬라 등등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제가 그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코인 시장이 어느새 나스닥과 커플링이 돼가는데 나스닥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기업들도 기업 실적이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이유 때문에 당연히 나와야 될 기업 실적들이 조금 적게 나온다라면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들이 이어져서 나스닥에도 연결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나스닥과 비트코인 어느 정도 뭐 몇십 프로 정도의 커플링이 되고 있어요. 가끔 디커플링이 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커플링이 되는 그 경우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진다라고 하면 또 나스닥의 영향을 받아서 나스닥이 떨어진다. 그럼 비트코인이 받아서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상하이가 중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많이 봉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좀 걱정을 조금 지금 당장은 이렇다. 근데 이게 장기화가 되고 이어진다라면 좀 큰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앞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금씩 봉쇄를 풀고 있고 이 코로나 관련 여파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정도만 좀 인지를 하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 개선이 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메타버스에서 미성년자들에게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5가지 요소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프라이버시나 신체적 부작용, 또 이 심리적인 위험들이 있는데 특히나 미성년자, 아이들은 이런 위험에 좀 더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알고 투자를 하자. 이 산업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하자라는 의미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 상하이 봉쇄책으로 인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무역적인 측면에서 리스크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나스닥을 포함해서
암호화폐 시장까지 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고리들이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호재들도 살펴볼게요. 비트마루님. 네, 어제 순간적으로 암호화폐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야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었는데,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호재는 지금 긴축 공포가 다시 한번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증시와 암호화폐가 모두 다 이제 같이 일시적으로 급락을 했었는데, 지금 비트코인은 반등을 하면서 올라왔는데 미국의 증시는 올라오지 못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암호화폐와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디커플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슈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바로 어제였죠. 세이트루이스의 연방은행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직접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현재 연준은 빠르게 금리 인상을 더더욱 해야 된다. 3.5%까지 좀 빠르게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갑자기 또 한 번에 인상을 못하지만 그래도 정말 빠르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긴축 금리 그리고 긴축 정책이 시행되는 거 아닌가. 지금도 충분히 많이 올리고 있고 정말 이걸로 인해서 암호화폐 악재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또 긴축 정책이 시작이 되고 더 강화가 된다면 암호화폐가 또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불안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반등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증시와 암호화폐가 정말 다르다는 것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조금 알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 증시 같은 경우에 사실 증권이 뭡니까? 자, 한 기업에서 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면 그 당연히 주가도 올라가고 그 증권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건데 자, 결과적으로는 실적으로 봐야 되는 게 증권입니다. 그런데 자, 지금 이번에 보니까 정말 그 금리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긴축 정책 이유로 인해서 암호화폐와 또 미국의 나스닥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렇다면 전통 금융인 은행 관련 주들, 그 전통 은행들은 실적이 좋아져야 되고 당연히 그거에 상응한 만큼 그 기업이 커야 되는데 자, 이번에 실적 발표를 어제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이죠. 자, 실적 발표를 진행을 했는데 정말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은행의 실적이 좋지 않아요.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막상 그 실적을 딱 가보니까 별로 좋지도 않았네. 그렇다면 기술주가 내려갈 때 미국의 전통 그 금융주들이 올라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전통 금융주들이 거품이고 아직까지도 경제가 안 좋은 거 아니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이가 되면서 미국의 증시는 계속 지속적으로 빠졌고요.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정말 암호화폐와 증권 자체가 사실은 커플링이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뭐 기술주들 여러 가지 그 몇몇 그 종목들과 암호화폐가 커플링이 되는 거는 인정해요. 그런데 전체적인 나스닥 시장과 암호화폐는 정말 너무나도 다른 시장이고 그런 것들이 빠르게 디커플링이 나오면서 정말 가치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다. 정말 서로 추구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또 탈중앙화와 중앙이기 때문에 서로 묶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디커플링이 돼서 너무나 좋은 호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어제 1000개의 비트코인이 이동이 됐습니다. 계좌 이동이 코인베이스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 거래소로 이동이 됐는데 이 1000개의 비트코인 정말 많은 양의 비트코인입니다. 이 양의 주인이 누구냐? 지금 현재 비트코인 지갑 계정 중에 고래 3위라고 합니다. 계정 중에 세 번째로 많은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고래 투자자가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코인베이스에서 1000개를 사서 개인 지갑으로 보냈다. 자, 결과적으로는 항상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 반복되는 거지만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로 비트코인이 옮겨진다라고 할 때는 매도에 대한 불안감이 생깁니다. 거래소에서 내다 팔기 위해서 개인 지갑을 보관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옮기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 심리가 적용이 되는데 반대로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옮기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사 모아서 홀딩을 하겠다라고 풀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고래 3위 계좌죠. 비트코인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고래 3위 계좌에서 지금 현재 코인베이스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1000개를 옮겼다. 정말 많은 수의 비트코인을 옮겨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비트코인 팔 때가 아니라 지금은 사 모을 때다. 그리고 지금은 홀딩해야 되고 중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가치 투자를 해야 될 때다라고 이제 풀이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리드 투자자라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큰 고래가 비트코인 사서 모은다라는 소문이 들리면 그 밑에 있는 뭐 4위, 5위, 6위 이런 계좌에서도 그 팔로우 투자자라고 해서 2위가 움직여? 그렇다면 우리도 움직여야지라고 하면서 정말 큰 그 지갑들이 움직이는 이런
사건이 좀 많이 일어나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러한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에 대한 아래에서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 8천만 원, 1억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는 하락은 이미 사실은 예전에 끝났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엄청나게 올라오고 그런데 비트코인이 그냥 막무가내로 하락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8천만 원 이상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락이 나오는 거고요. 그 상승에 대한 하락은 진작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는 지속적으로 횡보하면서 다시 한번 가치적인 부분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동안 매도했었던 고래 투자자들의 매집의 부분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재미없는 장세가 일어날 뿐 지금 아직 비트코인이 움직이지 않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변동성이 커서 무서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구간만 좀 잘 버티신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가치적인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긴축 공포가 커지고 있고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채금리도 3년 내 최고치를 찍으면서 어제 하루 동안 증시 모두 상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밤사이에 뉴욕 증시는 빠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반대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나 최근 여러 악재로 인해서 이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 모두 동반 하락을 했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다시금 오르고 있고 증시는 실적 부진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커플링이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또 독주를 하는 장이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가 이 고래들의 움직임을 볼 때 거래소와 지갑의 물량 이동을 보기가 좀 편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 3위 고래 비트코인 지갑에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1000개가 다시금 지갑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이제는 비트코인 팔지 않고 사모을 때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한수님의 호재도 살펴볼게요. 네, 호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 항상 이 비트코인에 관련돼서 뉴스가 많이 나와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비트코인이 환경적으로 좀 문제가 된다, 아니다. 이걸 좀 갑론을박이 정말 많아서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 또 글로벌적으로 뭐 EU나 그다음에 미카 이런 곳에서 또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뭐 비트코인 채굴 중단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좀 틀렸다라는 이유를 좀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최근에 이제 환경 파괴 문제로 비트코인이 이제 작업 증명 방식에서 작업 증명 방식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또 이때 더불어서 작업 증명 방식이던 이 이더리움이 이제 작업 증명 방식에서 이제는 POS죠. 그런 방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또 대비가 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이더리움이 이제 뭐 POS로 바뀌면서 또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바꾸는구나 라는 그런 또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부분이 조금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자, 일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근본적인 역할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먼저 얘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비트코인은 아시다시피 상징성에 좀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고 그다음에 이더리움은 가치보다는 사용성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죠. 이 비트코인 지금 이제 한 개를 채굴하는데 비용이 35,000에서 4만 달러가 된다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 채굴 행위를 없애는 것은 비트코인의 내재된 가치를 없애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비트코인 자체가 가치를 뭐 전달하거나 저장하기에 또 적합하지 않은 자산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일단 이 비트코인 저희가 근본적으로 희소성 그리고 믿음에 의해서 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매기지 않습니까? 그게 그 가격으로 반영이 된 거고 그리고 앞으로 더 확산될 거라는 믿음과 그리고 2,100만 개의 한정된 디지털 자산이라는 특성이 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는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 하나 채굴하는데 3만에서 4만 달러 그리고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이러한 시간과 돈을 들여서 비트코인을 캐치를 했습니다. 채굴을 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낮은 가격에 있다라는 거는 지금 이 비트코인을 채굴할 의미가 없다라고 또 받아들일 수 있고 자, 비트코인 자체는 스스로 돈을 벌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금은 스스로 돈을 벌어올 수가 없습니다. 금이 희소하다고 믿으면
이를 위해서 좀 비용을 들여가지고 채광을 하기 때문에 금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거랑 똑같아요. 비트코인도 희소하다고 믿고 그 다음에 채굴을 통해서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이거의 가격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가 가격의 정당성 그리고 이 POW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인정받는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더리움 가치는 이제 사용성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다라고 했어요. 작업 증명 방식에서 이제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뀌었죠. POS. 이거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더리움은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 그다음에 ICO, 그다음에 디파이, 그다음에 NFT, 그다음에 P2E, 그다음 다오까지 이런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더리움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내는 거고 그리고 이 이더리움이 있는 이유는 그 밑에 여러 가지 역할들을 받쳐주기 위해 사용성을 높여주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POS 적합하다. POW에서 POS로 온 거는 POW는 이거를 채굴하는 데 가치를 두는 거에 의미를 두는데 이더리움은 그거보다는 이걸 사용하고 여러 군데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는 게 맞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자체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금화를 만드는데 금이 많이 들어가니 뭐 종이 돈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이런 발상. 비트코인을 채굴해야 되는데 뭐 전기가 많이 들어가니 이제 이거를 다른 걸로 바꿔야 된다라는 발상은 좀 아니다. 정말 이 비트코인을 위한다라면 증명 방식을 바꾸거나 아니면 코드를 바꾸라는 말 대신에 채굴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좀 더 청정 에너지로 바꾸는 게 정말 이 비트코인을 위하고 그다음에 환경을 위한 일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환경 오염을 많이 꼽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면 이게 또 호재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또 금이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들 짚어주셨고요. 이렇게 또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